오늘은 일에서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환경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심리적 행복감의 9가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통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통제의 기회라는 것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내가 한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구나를 본인이 스스로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회가 바로 통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사용의 기회라는 것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즉, 환경이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저해 또는 촉진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제한되는 경우 굉장히 스스로가 갑갑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내가 이미 다 학습해서 배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또 거기다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그런 기술 습득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사용의 기회라는 것도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행복감의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감의 제공, 즉 환경이 개인에게 목적이나 도전감을 제공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감을 얼마나 느낄 수 있게 해주느냐, 또는 도전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기회가 얼마나 나한테 주어져 있느냐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환경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부서 특성에 따라서는 계속 새로운 또 일이 달라지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활동이 요구될수록 정신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명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개인이 처한 환경의 명료함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한 분명한 명료성, 또 행동에 대한 규범적 기대, 그 다음에 기준의 명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뚜렷한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되죠. 그래서 이런 환경의 명료성이라는 것 또한 행복감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의 가용성이라는 것은 뭐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금전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결핍될 때는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뭐 사고 싶은 걸 살 수 없다든가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굉장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결핍될 경우에는 통제력을 감소시킨다. 정신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신체적 안전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작업 환경이 안전해야겠죠.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1년에 그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뭐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든가 그런 일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신체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먹고 자고 거주하기에 적절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일단 보장이 된다는 것이 행복감을 결정짓는 데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 접촉 기회라는 것은 타인들과 얼마나 만날 기회를 제공해 주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도 보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회적 욕구잖아요. 그죠? 신교에 대한 욕구 충족, 외로움을 달래준다, 사회적 지원 제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맨날 그 같은 부서 사람들하고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호회에 내가 가입을 해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또한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위라는 것 또한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도 이제 그 네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하위에 있는 뭐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되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또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지위의 정도.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도 뭐 승진을 하게 되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 이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지위도 상승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 갖고 있는 가치, 역할 이행 결과가 갖는 가치, 이런 것들이 또 행복감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9가지 결정 요인을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심리적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의 이제 구성 요소로 마찬가지로 그 앞에 9가지의 결정 요인을 얘기한 학자 와가 역시 정신건강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원형으로 두 개 차원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해놓은 겁니다. 정서적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 유쾌한 각성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각성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쾌감이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4분면에 정서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성 상태가 높고 쾌감이 많은 경우, 이렇게 놀라운, 흥분된, 활력이 넘치는, 기분 좋은, 원기왕성한, 행복한, 즐거운, 기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반대쪽에 보면 쾌감도 적고, 그 다음에 각성 수준도 매우 낮은 그런 쪽에 이제 지루한, 피곤한, 활기 없는, 우울한, 슬픈, 울적한, 비참한, 낙심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대각선으로 거의 매치가 된다고 보면 돼요. 반대쪽에 이제 있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성 상태는 굉장히 낮고, 쾌감은 좀 많은 쪽에 해당되는 또 정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만족한, 만족스러운, 편안한, 조용한, 이완된, 평온한, 졸린, 나른한. 그 반대쪽에 각선 수준은 높은데 또 쾌감은 낮은 경우는 바로 불만족한, 불만스러운, 또 불편한, 불안한, 긴장된, 두려운, 경악한, 각성된, 이렇게 우리가 정서를 가지고 그 유쾌한 각성 상태가 행복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순환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정서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 상태가 일단 높은 쪽으로, 그리고 쾌감이 좀 많은 쪽으로 해서 주로 긍정적인 정서들이 이쪽에 쭉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반대편에 부정적인 정서, 부적 정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또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쭉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신건강의 이제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역량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역량 기반 면접, 역량 기반 여러 가지 선발 검사들이 꽤 많이 만들어져 있고, 많은 기업에서 이제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중앙행정부처나 공기업, 또 민간기업도 이런 역량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를 통해서 승진 여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성공적으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신념과 의견, 적절한 인지적, 심리운동적 기술, 즉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신념이나 의견,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한 인지적인 기술과 심리운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겠죠.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스스로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기력하지 않고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성,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독립성 또는 자기 조절에 대한 욕구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적인 부분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누구의 지시만 받고 명령만 받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게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부라고 하는 것은 옵티미즘이라고 얘기하고요. 포부 수준이 높은 사람. 그죠? 뭔가 도전적인 그런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포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포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에이,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된 기능이다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개인, 자아의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감, 그리고 내적으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감 있고 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느끼는 긴장감. 아, 이게 힘들구나 라고 했을 때 적당한 긴장감을 느껴야겠죠. 아, 이번에 좀 일이 힘들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완감이라는 부분이 또 생겨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서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자아의 통합, 전체로서의 개인이 어느 정도 잘 발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프로이트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일과 사랑의 중요성을 잘 좋아하는 사람이다. 즉, 일에만 너무 미쳐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사랑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일과 사랑이라는 것이 적당히 서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서 생활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과 사랑의 중요성을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런 통합된 기능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에서의 어떤 행복감과 관련된 그런 행복감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작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 심리학이다 보니까 조직에서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이제 작업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라는 걸 많이 받아봤잖아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초, 중, 고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학업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을 겁니다. 물론 지금 대학을 들어와서도 역시 졸업 후에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심리학에서도 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 실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 선배님 중에도 미국에서 이제 그분도 원래는 산업심리학, 사회심리학 그리고 임상심리학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아마 미국에 가서 이제 임상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아마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분야에 더 집중을 하셔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이제 어원은 라틴어의 스트라투스 그다음에 스트링거라고 해서 이제 스트라투스 같은 거는 이제 팽팽한, 좁은, 그다음에 팽팽하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14세기경에는 고난, 역경,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18세기 이후에 이제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스트레서라고 해서 물체를 변형시키는 힘입니다. 물체를 변형시키는 힘이라는 것은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비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서라고 하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바로 스트레서에 의해서 변형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활용됐던 용어예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현재와 같은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막 이렇게 쥐어짜고 뒤틀리고 그랬을 때 막 그 상태가 변형이 되잖아요. 내 상태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 인간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환경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막 나를 막 억누르거나 무게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환경이지요. 그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 연구를 많이 한 라자루스라는 학자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로서 자신의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들에 부담을 주거나 그것을 또 초과되는 그리고 자신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관계성을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신다는 분이 바로 이 전경구 선생님이에요. 그 김교훈 교수님은 충남대학교에서 임상을 담당하시던 교수님인데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자분들이 바로 정의 내린 건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예상되고 그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세일 같은 경우가 신체적 적응이 요구되는 위험, 도전
또는 변화 등에 따른 신체의 비특이성 반응으로 유기체의 적응 수준에 따라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작업 스트레스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의 세 가지 개념 모형 정도가 연구자들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자극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반응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극 모형은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자극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압력, 또 과중한 업무 부담,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의 갈등, 상충, 스트레스의 출처, 스트레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이 자극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 모형은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험 또는 반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을 받아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게 신체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어떤 반응이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죠. 불면, 잠을 못 자는 거죠. 피로감을 느끼고 두통,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이런 것들이 보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응 모형은 반응, 그 결과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고 자극 모형은 그 원인, 출처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모형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서의 증상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완전히 두 개의 모형이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근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상호작용 모형을 더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 자극과 개인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포괄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이다. 즉 어떤 자극과 그 자극을 대하는 개인의 특성 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적응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말하는 자극 모형과 반응 모형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상호작용 모형에서 주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대처 방식에 따라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자극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상호작용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개인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친구들,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뭐 쭉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히 성격 다 다르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에이, 뭐 저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유하게 보는 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격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 모형은 자극 모형과 반응 모형을 스트레스 과정의 일부로 통합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상호작용 모형을 오히려 스트레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스트레스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런 원천, 소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원인을 보통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원이에요. 우선 뭐 대표적인 게 위협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 굉장히 크죠. 그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올 여름에도 굉장히 막 그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조두순이라고 하는 아동 성범죄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지금 몇 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아마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온대요. 근데 그 사람이 거주지가 원래 안산이었는데 그 안산에 자기가 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 지역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막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죠? 그런 성범죄자가 내 이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범죄에 대한 위협 같은 것들도 굉장한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도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자존심, 그죠? 아, 내가 자존심을 지금 다쳤어. 뭐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어. 또는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받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와 생각하는 것과 행동에 대한 압력이에요. 이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특히 초, 중, 고 시절에 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했겠죠. 그죠? 우리는 뭐 학교에 다닐 때나 우리는 이래야 된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내에서의 규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 전반적인 규범 그런 사회 규범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력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모 기대의 준수 이게 굉장히 크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오면서 부모님들이 아 너는 공부 잘해서 뭐가 돼야 돼. 너 나중에 크면 이게 돼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기대를 내가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겪어봤을 수 있는 그런 압력이죠. 물론 뭐 부모님들 중에도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기본적 스트레스 원으로 좌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절.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좌절은 frustra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목표한 것 또는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좌절이에요. 우리가 좌절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것들은 좌절감을 많이 겪어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대학 들어올 때 역시 재수를 했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거의 막 재수한 사람이 50% 됐어요. 반 이상 됐어요. 우리 같이 합격한 그 학과의 동기들 중에 보면 재수생이 반, 뭐 현역이 반 그래갖고 그때는 뭐 그게 재수라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막 좌절감을 주진 않았는데 물론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못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은 당연히 겪겠지만 뭐 그래도 그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좌절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애인에게 배신당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애인이 나를 배신했다. 그것 또한 좌절감을 또 주는 또 스트레스를 주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죠. 뭐 어떤 시험에 불합격한 거 당연히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도 요번 학기에 이제 뭐 기대했던 점수를 받지 못했다. 난 이전 정도의 학점을 기대했는데 그 학점이 나오지 못했다. 그럼 또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음 같은 것들, 막 큰 소음 같은 것들은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진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좌절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는 뭐 쭉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좌절감을 겪고 나서 얼마나 그거를 내가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또 큰 게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동기, 충동,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심리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타인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혼자 겪는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부의 욕구가 서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충되는 그런 동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충동이 일 수도 있고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 경험하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갈등을 얘기하죠. 이거는 뭐 우리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다 이런 갈등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마케팅에 이런 갈등이 활용된다라고 지금 소비자 심리학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접근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둘 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갈등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그때 갈등이 아주 또
둘 다 선택하고 다 갖고 싶은데 하나만 가져야 될 때. 그때 이제 사실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참 뭐 행복한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모두 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때 생기는 갈등이에요.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단일한 대상,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할 때.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인데 그 대상 자체가 이렇게 보면 또 접근하고 싶은 좋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한 대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그것 또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죠, 역시. 그 다음에 회피 갈등은 뭐예요? 둘 다 싫어요. 근데 둘 다 싫은데 둘 다 피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돼요. 그것 또한 아주 정말 싫은 갈등이죠. 싫어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둘 다 하기 싫어요. 둘 다 갖기 싫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만 하고 하나는 또 가져야만 한다면 그것 또한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어찌됐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충동, 두 가지 이상의 동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그런 동시에 발생할 때 갈등이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갈등도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고 뭐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분명히 스트레스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변화라는 것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쭉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재적응을 요구하는 생활에서의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즉 승진을 해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무슨 스트레스 하겠지만 승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에 따른 책임과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거죠. 승진을 하는 거는 기쁜 일인데 기쁨은 잠시 뭐 해야 될 일도 늘어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늘어나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사하는 거 우리는 이사하는 게 굉장히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역시 그것도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 또 스트레스를 우리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취직 상태가 취직이 됐다는 건 굉장히 기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역시 스트레스죠. 뭐 진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오고 분명히 진학도 긍정적인 좋은 측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변화라는 것은 뭐 배우자와의 사별, 그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직, 그다음에 뭐 이별, 뭐 가족 간의 이별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남녀 간의 이별도 다 부정적인 스트레스 변화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겪어본 일도 있고 또 앞으로 겪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역시 이런 내가 쭉 해오던 것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귀찮은 일, 하루하루의 사소한 일거리, 만원 버스.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만약에 학교 오는데 막 사람이 바글바글한 버스를 타면 그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또 차 막히는 거. 저는 뭐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정말 교통체증은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제가 13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첫 직장 다닐 때 그 직장 초년생 시절부터 중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차를 끌고 다녔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자유로운 회사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진짜 취직하자마자 중고차 제가 그 당시에 첫 월급 받고 한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중고차 한 대를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녔어요. 한 1년 정도는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내내 제가 그 출퇴근을 주로 차를 갖고 했는데 이 교통체증이 싫어서 정말 일찍 막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하면 뭐 7시 반 정도 되는 남들 출근 시작할 때 저는 도착해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런 러시아어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게 교통체증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물론 뭐 막히는 그런 교통체증이 이르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예전보단 좀 덜한 것 같아요. 핸드폰 놓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 뭐 당연히 또 막 집 동네를 쭉 빠져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집에 다시 가서 핸드폰 다시 들고 나올 거예요. 우산 잃어버리는 건 또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잃어버리죠. 저도 몇 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귀찮은 사소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8가지 귀찮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일. 뭐 여러분들은 가사일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겠지만 해본 사람도 있겠죠. 뭐 가장 귀찮은 일 중에 설거지, 빨래, 청소 이 3가지가 가사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얼마나 이 가사일이 귀찮은 일인지 어머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건강 문제. 내가 뭐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요. 시간 압박.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귀찮은 일 중에 하나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음이 시끄러운 동네에 살면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너무 외진 곳에 살아도 역시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경제 문제 이건 뭐 성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요즘 세대들한테 뭐 집 그죠?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뭐 내적인 인생 문제 뭐 고독과 허무감 이런 것들은 좀 나이가 든 뒤에 생기는 부분이겠죠. 일 문제 업무나 대인관계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젊은 세대들한테 더 많겠죠. 저처럼 이미 뭐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 60에 가까워진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죠. 저도 뭐 몇 년 뒤에 학교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뭘 할까? 라는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더 많은 걱정이 있죠. 그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제가 그 뭐 강의 영상 같은 게 조금 뭐 잘못 올린 부분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은 혼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수정을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뭐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